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크게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은 그만큼 줄어있는 상태이다. 즉 어떤 수요다? 유효 수요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절대량으로 줄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거 평균 5천 건, 6천 건 이상 거래되다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3천 건 내외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2024년도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막 7천 건, 8천 건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네 얘기가 틀렸네. 유효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러면 집값이 그래서 올랐잖아. 맞습니다. 네, 그 유효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에요. 즉 이렇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확 줄어들었죠, 또 수요가. 물론 조금씩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속하게 수요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인데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요 뒤에 보면 갑자기 급증하죠. 즉 유효 수요가, 즉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정책 대출이다, 막 대출이다 풀어주니까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확 증가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그죠? 대출도 사실 능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 있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빚 계속 내면 되지. 부채 계속 일으켜서 그러면 사면 되잖아, 누군가. 뭐 우스갯소리 좀 보태갖고 더 큰 바보들이 계속 사주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을 계속 낼 수 있을까? 부채를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가계대출에 뭐 절대량이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차치하고 전 최근에 그러면 누가 집을 사는가? 그리고 누가 빚을 내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살까요? 누가 일시적으로 샀을까요? 봤더니 30, 40대가 엄청나게 샀어요. 최근 2년간 서울의 아파트를 연령대별 매수 비중을 보면 30, 40대가 거의 6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의 높은 비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 30, 40대가 계속해서 빚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킨다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 그 한계가 크다. 즉 임계치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구주별로 부동산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0대만 얘기 드릴게요. 30대의 부채 비율이 49%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6억 원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약 3억 원은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때 30, 40대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어렵다. 부채비율이 너무 많고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 샀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4억 원짜리를 샀는데 지금 3억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부채가 증가해서 30, 40대가 집을 사기에는 사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플로리다를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일시적으로 부채가 막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향후로 집값을 결정하는 것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가 준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의 변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까?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까?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누가 지금 팔고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파악이 됐어요. 이제 파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파는 사람을 봤더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대별로 봤더니 쉽게 말해서 50대부터 달라지는데 50대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60대는 훨씬 더 매도 비중이 커지죠. 70대 이상은 훨씬 더 마찬가지로 매도 비중이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즉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리고 50대 이상은 갖고 있는 집을 팔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데 뭐냐면 30, 40대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준다면 근데 매도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60대 이상이나 고령자의 매도 물량은 이 수요가 주는 만큼 감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증가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지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의 양이 과연 지속해서 증가할 거냐를 판단할 때 누가 파느냐인데 아까 고령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매도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됐을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집값은 2배 올랐어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팔아야 돼요. 언젠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파는 게 지금 시작됐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매도인 비중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집값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미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광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은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집값의 하락이 폭이 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은 다르죠. 뭐냐면 수요가 줄었는데 파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해서 집값은 떨어졌지만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을 싸게 팔지 않으면서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면 매도 물량은 이렇게 쌓여가고
즉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전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 세대가 매도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령 세대가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엔 매도가 돼야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집을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돈을 가격이 안 오르면 안 팔아요. 근데 올랐기 때문에 판다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런데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내놓은 사람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먼저 팔아야지. 그러면 호가가 낮아지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령 세대가 집을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 자산이 매도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매물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식의 이전이 되면 수요도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도 감소하지만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70, 80대 고령 세대는 1자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2자녀, 뭐 3자녀, 2자녀가 이제 많을 텐데 그러면 결국엔 매도를 통해서 자산 분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러기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구조적인 트랙에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막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저희가 3월에 어떻게 될까요? 막 4월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보다도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시장 볼 때 최소한 6년, 7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분석할 때 구조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세대별의 부동산의 불균형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